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2025년도 건강운동관리사 기출문제 한번 풀어볼 거고요. 오늘 운동생리학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리학 같은 경우 25년도에 이제 문제가 어땠냐라고 물어보면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았다. 무난하게 꽈락을 면할 수 있지 않았을까. 제가 봤을 때는 생리학에서 그렇게 고생을 여러분들이 하거나 그러진 않으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1번 문제 바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운동 훈련에 관한 생리적 반응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고, 자, 1번. 자, 한 번의 저항성 운동으로도 근단백질 합성 신호 전달이 증가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 저항 운동 하고 나서 신호 전달 어떻게 되죠? mTOR 시그널이죠. 그래서 이게 증가를 하게 되기 때문에 한 번의 운동으로도 시그널은 바로 활성화가 된다. 그래서 답은 1번은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2번 보세요. 한 번의 지구성 훈련으로도 미토콘드리아 생합성 신호가 증가한다라고 했는데 미토콘드리아 바이오제네시스 요거 관련된 시그널링 뭐죠? AMPK. 그래서 이 한 번의 지구성 운동으로도 이 AMPK 시그널링이 증가하기 때문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도 맞는 표현이 되겠고요. 3번입니다. 지구성 훈련 직후 근력 훈련을 복합적으로 수행할 때 근력 훈련만 수행할 때보다 근파가 더 증가한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이제 틀린 표현이죠. 왜냐하면 위에서 우리가 mTOR이나 AMPK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 개는 서로 만약에 두 가지가 동시에 활성이 된다 그러면 얘네들은 서로는 상호 간섭 효과가 나타나게 되면서 이제 서로 억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구성 훈련 직후 근력 운동을 하게 되면 이제 단백질 합성률이나 어떤 파워가 좀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보통은 이제 충분히 회복 시간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날 아예 다른 날 한다든지 아니면 6시간 이상 휴식을 하게 되고 상호 간섭이 줄어들 때 이 시그널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됐을 때 그때 이제 다른 운동을 하게 되면 그 두 가지 효과를 모두 얻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3번은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상호 간섭 서로 억제를 한다. 요렇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히트. 요거는 골격근의 유산소 능력을 향상시킨다라고 했는데 맞는 표현이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빠르게 선택을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2번 보시죠. 대사 과정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운반하는 방법 중 상대적으로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거 우리 정규 과정에서 제가 퍼센테이지까지 다 써서 알려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 혈액 내 CO2 운반 어떻게 됩니까? 혈액 내 CO2 운반 해가지고 가장 이제 많이 운반되는 거는 중탄산이온. 그래서 HCO3 마이너스 형태로 이게 한 70% 정도를 차지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헤모글로빈이랑 같이 결합을 해가지고 카바미노 헤모글로빈이라고 하죠. 형태 이게 헤모글로빈이랑 CO2랑 결합돼서 운반하는 거. 요게 한 20% 정도. 그 다음에 이제 그 혈장에 그냥 아예 얘가 용해돼서 CO2 자체로 용해돼서 혈장에 용해된 상태로 되는 거는 한 10% 정도 된다. 그래서 가장 많은 그 비중을 차지하는 거는 뭐죠? 1번 중탄산 이온으로 결합하는 거. 1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틀렸다? 그러면 좀 큰일 났다. 자, 3번 ATP 생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1번 보시죠. 자, 산소가 충분할 때 젖산 탈수소 효소에 의해 피루부산염이 젖산염으로 전환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 산소가 충분하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되죠? 그 피루부산이 이제 그 아세틸 코A로 바뀌면서 그게 이제 그 크렙스 회로로 들어가죠. 그래서 산소가 충분할 때는 이게 어떻게 된다? 피루부산이 아세틸 코A로 바뀌어서 어디로 가? 얘네가 크렙스 회로로 간다. 그 젖산이 생성되는 건 언제예요? 산소가 부족할 때 젖산염으로 피루부산이 젖산염으로 바뀌면서 이제 간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1번은 틀린 표현이 되겠다. 1번은 틀렸다. 이 X. 2번. 자, 무산소수 해당 작용을 통해 한 분자의 포도당과 글리코겐은 각각 2개, 3개의 ATP를 순생성한다라고 했는데 이거 맞죠? 왜냐면 이제 포도당, 한 분자 이제 포도당일 때는 이제 2개의 순 ATP가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글리코겐일 때는 1개가 더 이제 생기죠. 그래서 1개 ATP를 더 절약을 하죠. 왜냐? 그 글리코겐이 이미 인산화된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단계,
이거 그러니까 여기다 문제 풀면 뭐겠어요? 우리가 그 해당 과정 ATP 그 생성을 보면 초기에 그 투자 단계가 있고 그다음에 수확 단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뭐라 그러죠? 그거를 초기 투자 단계 아니면 준비 단계. 그래서 준비 단계에서는 이제 두 개의 ATP를 일단 먼저 손해를 본다. 근데 그 에너지 수확 단계 나중에 이제 에너지를 수확하게 가서는 4개의 ATP를 생성을 하죠. 이 에너지 수확 단계가 뭐야? 기질 수준의 이제 인산화. 그래서 총 원래는 이제 포도당 한 분자에 2개의 ATP가 나오는데 글리코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인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에너지 준비당에서 1ATP만 소비를 한다. 그래가지고 그 글리코겐은 3개의 ATP가 된다. 그래서 2번이 맞는 편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좀 무난하게 별로 꼬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였죠. 3번 크랩스 회로에서 만들어진 나드 플러스와 파드는 전자전자기에서 전자 셔틀의 역할을 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전자 셔틀 역할을 하는 거는 이게 이제 이거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나드 H랑 파드 H2가 되겠죠. 네, 그래서 요거는 3번 틀렸다. 자, 4번 무산소성 해당 작용은 별도의 에너지 동원 없이 이루어진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아까 여기도 썼지만 무산소성 해당 작용은 그 초기의 준비 단계에서 에너지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그 소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에너지가 어느 정도 동원이 돼서 가게 된다. 그래서 이 4번도 틀린 표현이 되겠네요. 답은 2번. 3번 풀었고, 자, 4번. 골격근 수축 중 코킹을 발생시키는 주된 원인을 물어봤습니다. 코킹, 여러분. 일단 이 골격근 수축 과정이 머릿속에서 그 액틴이랑 그 마이오신의 필라멘트가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머릿속에서 이미 막 재현이 되고 있어야 돼요. 일단 골격근 수축 단계 어떻게 됩니까? 칼슘이 트로포닌의 결합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트로포마이오신의 위치가 변화가 되면서 액틴의 활성 부위가 드러나고 그 활성 부위에 마이오신 헤드가 붙으면서 이제 십자형 가교를 그 가교가 생성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파워 스트로크라고 해가지고 마이오신 그 십자형 가교가 이제 액틴 분자를 당기게 되죠. 이렇게 당긴다. 그러면서 얘네가 그 마이오신 헤드가 액틴에 천년만년 붙어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 새로운 ATP가 이제 마이오신 그 십자형 가교에 부착이 딱 되면서 마이오신과 액틴의 결합이 끊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이오신 헤드에 이제 ATP가 이렇게 이제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마이오신 헤드가 이렇게 있고 ATP가 뭐 아무튼 여기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도 천년만년 붙어 있을 수는 없어. 그래가지고 ATPase라고 하죠. ATPase가 이제 새로운 이 붙어있던 ATP를 다시 가수분해를 시켜가지고 마이오신 십자형 가교가 이제 또 다른 새로운 액틴 분자에 이제 결합을 해가지고 다시 칼슘이 붙고 뭐 이 과정을 다시 반복할 수 있게 이제 이 마이오신 헤드를 또 ATP랑 떨어뜨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코킹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ATPase가 붙여서 이제 마이오신 그 헤드가 그 활성 부위에 다시 재결합할 수 있도록 코킹 상태로 이제 전환을 시키는 뭐 에너지를 공급을 한다. 그래서 또 다른 파워 스트로크를 생성할 준비를 하는 단계. 아무튼 요 과정에 아무튼 코킹이라고 하는데 주된 원인은 그럼 결국은 뭐겠어요? 마이오신 헤드에 ATPase가 가수분에 대해서 떨어지는 거, 그쵸? 그래서 다시 새로운 그 스트로크를 만들 준비를 하는 것.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 과정을 머릿속에만 있다면 이것도 쉽게 풀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였다. 5번 보시죠. 지연성 근육통, 돔스와 관련된 설명에서 참거짓을 바르게 묶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그 기억 보세요. 젖산의 과도한 축적이 주된 원인이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기억은 그 젖산이 돔스의 그 피로물질이 아니죠. 그쵸? 그래서 기억부터 이제 얘가 틀렸어. 그 젖산 같은 경우는 이제 운동 직후에 빠르게 증가했다가 빠르게 확 사라지고요. 운동 중단 후 한 30분에서 60분 내에 이제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미 그 돔스 같은 경우에는 운동이 끝난 후에 나타나는 근육통이잖아요. 그래서
젖산은 이미 이전부터 사라져 있다. 그래서 일시적인 젖산은 일시적 피로물질이고 돔스의 원인이 되는 물질은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다. 자, 니은 보세요. 운동 강도의 점진적 증가가 통증 예방에 도움이 된다라고 했는데 그쵸? 이거 맞는 표현이죠. 디귿, 통증 발생 시 탄력이나 압박을 위해 착용이 회복에 도움이 된다. 네, 이것도 맞는 표현입니다. 라이스 처치와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복용은 심한 통증을 경감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했는데 리을도 네,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답은 X555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자, 6번 문제입니다. 운동 시 혈당 항상성을 유지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 운동 중에 그 혈당 조절하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호르몬 파트를 왜 배웠냐 이거 결국 물어보는 게 호르몬 조절로 해서 우리가 얻는 거는 운동 중에 혈당을 우리가 아끼려고 네, 그 혈당 그 절약 기전이라고 하죠. 그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호르몬 파트를 배웠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어떻게 되냐 그래서 어쨌든 그거죠. 어떻게 혈당 절약 기전 결국 이거를 물어보는 건데 1번 보세요. 간에서 아미노산, 젖산, 글리세롤부터 새로운 포도당을 합성한다. 자, 포도당 신생합성 요거 맞는 표현이죠. 간에서 아미노산이나 젖산, 글리세롤로 포도당으로 바꾸는 거 포도당 신생합성 요거 맞습니다. 2번 혈장 포도당 절약을 위해 지방세포로부터 혈장 유리지방산을 동원한다. 네, 이것도 맞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포도당을 안 쓰고 그 운동이 더 지속될수록 지방을 더 끌어다 쓰는 거죠. 왜냐면 혈당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래서 2번도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3번 유리지방산을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포도당의 세포내 유입을 억제한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항인슐린 효과 그 맞는 표현이죠. 이 항인슐린 효과. 그래서 이거야. 그 조직에서 이제 포도당을 원래 이제 끌어다 쓰잖아요. 쓰는데 혈중 포도당을 우리가 결국 혈당이라는 게 혈중에 있는 포도당이잖아요. 그거를 절약시키기 위해서는 조직에서 야 너네 피 혈관에서 그냥 포도당 써라. 우리는 괜찮아. 안 받는 거야. 그래서 이거 항인슐린 효과. 그래서 그거 맞는 표현이다. 자, 4번. 혈장 포도당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근육의 글리코겐을 분해 후에 혈당을 전환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 운동할 때를 생각을 해보면 근육의 글리코겐은 제일 정말 마지막에 분해가 되어야 할 그 혈당이죠. 어쨌든 그래서 근육의 글리코겐은 최대한 나중까지 아껴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근육의 글리코겐을 분해해서 혈당으로 전환한다. 요거는 이제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다. 자, 7번. 자세 유지를 담당하는 근섬유의 특징에 해당하는 것만을 고르라는데 일단은 이게 뭐냐면 1번이 자세 유지를 주로 담당하는 근섬유가 뭐지? 이걸 알아야 돼. 결국 자세를 어쨌든 유지를 하고 있으려면 우리가 장시간 그 근육을 계속 쓰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지근섬유 타입 1 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는 거거든요. 자, 1번 마이오신 ATPase의 낮은 활성도. 이거 맞죠? 지근. 자, 무산소성 해당 작용 효소의 낮은 함량. 이것도 지근섬유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디귿이 여러분 좀 살짝 여기서 헷갈렸을 수도 있는데 근영질 세막에 이걸 뭐라고 읽어야 돼? 썰카? SERCA1 펌프의 높은 밀도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사르코플라즈믹, 엔도플라즈믹, 레티큘럼, 칼슘, ATPase의 약자인데요. 잘 말했죠. 어쨌든 다시 요거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그 근영질 세막 내막에 존재하는 근영질 세막 내막에 존재하는 칼슘 재흡수 펌프인데요. 역할이 뭐냐면 칼슘이 우리 그 근영질 세막에서 칼슘이 딱 나와서 가로세간을 타고 T튜브 따라서 가면서 거기서 이제 그 골격근 수축 신호를 빵 전달을 하잖아요. 칼슘이 나왔으니까 이 칼슘이 이제 다시 들어가야 돼. 이 칼슘을 다시 회수하는 그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수축 후에 근세포질 내 그 칼슘 이온을 다시 그 사르코플라즈믹 레티큘럼 SR 거길로 빠르게 되돌리는 기능을 한다. 이게 이제 골격근이 수축했다가 이완되는 속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근데 이제 이 펌프가 1이 있고 2가 있어요. 1, 2가 있습니다. 그래서 1 같은 경우에는 칼슘의 그 회수 속도가 빠릅니다.
빠르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수 속도가 빠르다는 건 뭐겠어요? 그만큼 근육이 빨리 수축, 빨리 이완, 빨리 수축, 이완. 이 수축, 이완 속도가 빠르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특징이 어디 섬유에서 나타나겠어요? 타입 2, 속근에서 나타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 펌프의 그 칼슘 2는 회수 속도가 조금 떨어져요. 느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상대적으로 타입 2보다는 타입 1 지근에 해당되는 설명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요거 어떻게 그냥 머릿속에 너무 헷갈리잖아요. 타입 2일 때는 왠지 이 펌프가 2일 것 같지만 1이다. 타입 1 섬유는 펌프가 1일 것 같지만 펌프가 2다. 아무튼 이 1과 2가 서로 반대다라고 여러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형질 사막에서 이 펌프 SER-CA1 펌프의 높은 밀도 1이 높은 거니까 이거는 무슨 특징에 해당이 되겠어요? 타입 2 섬유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디귿은 좀 결과적으로 틀렸다. 답은 기역 니은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8번 문제입니다. 심장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골랐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심장의 좀 전기 신호, 그 전독의 구성은 여러분들이 빠삭하게 아마 알고 계실 건데 심장의 어떤 구조적인 거는 좀 우리가 한번 그냥 훅 보고 넘어갔던 부분인데 이제 이게 시험에 나와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살짝 당황했다. 어쨌든 1번. 자, 심실 중격. 그 중격이 뭐예요? 그 심장에서 그 자심실 우심실을 나누는 그 근육벽이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두꺼워요. 3분의 2가 근육성으로 돼 있고 3분의 1은 막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실 중격이 좌심실 벽보다는 얇고 심박 출량 증가 시 수축 기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틀렸죠. 일단은 좌심실 압력이 여기다 하트를 일단 그려봐. 여기가 좌심실이죠. 여기가 이제 우심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위치한 게 이제 여기가 심실 중격이 되는데 여러분 좌심실이 우심실보다 압력이 훨씬 높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심실 중격, 이 심장의 이 벽 부분도 좌심실 벽의 일부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좌심실의 수축을 견뎌야 하기 때문에 되게 두껍고 강력하게 수축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좌심실 수축력이 아무튼 크게 기여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심박출량이 증가하면 그 중격도 같이 수축 기능이 역할을 하게 된다. 그래서 1번은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영향을 미친다. 1번 틀렸어. 자, 프루키네 섬유는 방실결절 섬유보다 전도 속도가 느려 심실 충만을 유도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프루키네 섬유, 퍼킨지 섬유는 전도 속도가 빠릅니다. 느린 게 아니라 빨라요. 그래서 우리가 전독의 구성과 속도 요거를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가 이제 SA 노드 어디죠? 동방결절.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얘는 자발적으로 탈분극 신호를 받죠. SA 노드 다음에 그다음 이제 AV 노드 라고 해가지고 방실 결절. 여러분 그 방실 결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얘는 전도 속도가 느려. 왜 느리냐면 그 심방에서 심실로 이제 혈액이 여기가 이제 심방에서 심실로 혈액이 이렇게 이제 가야 되는데 너무 빨리 위에가 수축하고 아래가 바로 수축을 해버리면 피가 내려올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피가 내려올 시간을 벌기 위해서 그 방실결절에서 살짝 그 전도 속도가 조절이 되죠. 그래서 느리다.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심실 그 충만, 피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그 충만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전도 속도가 느리다. 그 다음에 이제 히스 번들. 그래서 이제 심실로 신호가 전달이 되고 그 전도 속도는 빠르죠. 빨리 이제 가야 될 거 아니야. 전도 속도는 빠르다. 그 다음에 히스 번들 지나가지고 이제 좌우각.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심실로 자극이 이제 분산이 되고 좌우 심실로 이제 동시에 전달이 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퍼킨지. 저는 퍼킨지라는 말이 더 익숙한데 프루키네 섬유 어쨌든
퍼킨지 섬유에서는 이제 심실 전체로 얘가 전도가 이렇게 와서 요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심실 이제 전체로 빨리 얘가 이제 가장 빠른 전도 속도를 가지죠. 빨리 이제 자극을 전파해야 돼. 심실 전체로 빠른 자극 전파. 그래가지고 이제 좌우 심실이 동시에 수축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선 뭐였어? 문제에서는 프루킨에서 뭐 퍼킨지 섬유는 방실결절 섬유보다 전도 속도가 빠르다. AV는 느리다. 그래서 2번도 틀렸다. 자, 방실결절 AV 노드는 전도 지연을 유도하여 심방 수축이 완료된 후 심실 수축이 시작되도록 조절한다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여기 AV 노드의 전도 속도가 느린 이유 3번으로 말씀드렸습니다. 4번. 동방결절은 심천부에 위치를 하며 자발적인 활동 전이를 통해 심장의 박도를 조절한다라고 했는데 동방결절이 이제 SA 노드잖아요. 요게 어디 있냐면 얘는 그 삼천부라고 하면 아펙스니까 그 꼭 여기거든요. 이 부분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이게 한 요쯤 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우심방의 상부에서 시작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동방결절이 심천부에 위치했다. 아펙스에 위치했다는 거는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다. 자,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마이오글로빈과 헤모글로빈의 산소해리 곡선을 나타낸다. 보기의 설명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여러분 이것도 주의를 하셔야겠죠. 옳지 않은 걸 고르는 거다. 일단은 한번 풀어볼게요. 자, 마이오글로빈, 헤모글로빈이 있고 기억, 산소의 포함인 해리는 혈중 산소 분화과 친화도에 의해 결정된다라고 했는데 뭐 맞는 표현이죠. 그래가지고 요거 맞다. 왜냐면 여기 친화도라는 거는 산소 포화도 개념이고 PO2, X축, Y축이 혈중 산소 분압이라고 했으니까 맞는 표현이죠. 자, 니은 산소의 친화도는 동맥혈의 산소 분압 변화에 따라 민감하게 변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동맥은 여기 있잖아요. 여기가 동맥이죠. 여기. 정맥은 여기 있단 말이야. 동맥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변화가 별로 없죠. 여기 변화가 적잖아요. 여기 보세요. 적죠? 얘는 훅훅 변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더 민감하게 변하는 건 누구겠어요? 정맥이죠. 정맥. 왜냐면 훅훅 변하잖아요. 그래서 이 니은은 틀렸다. 정맥혈이 더 민감하다. 자, 헤모글로빈과 2,3-DPG 결합 증가는 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킨다라고 했는데 2,3-DPG가 여러분 뭐였죠? 그 2,3-DPG가 그 해당 작용을 했을 때 부산물로 나오는 건데 이게 이제 그 헤모글로빈보다도 더 친해요. 그렇기 때문에 산소 자리를 얘가 대신 뺐고 산소 포화도가 감소를 하면서 곡선이 이제 우측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왼쪽으로 이동시킨다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이제 틀린 표현이 되겠다. 이거 오른쪽. 니은도 틀렸다. 자, 정맥혈에서 헤모글로빈은 마이오글로빈에 비해 산소 친화도가 크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마이오글로빈 정맥혈이죠. 여기를 이제 봐야 되는데 여기서는 산소 친화도가 누가 더 커요? 예, 마이오글로빈이 더 크죠. 그래서 얘도 틀린 표현이 되겠네. 마이오글로빈이 더 높다. 안정시에서 운동으로 전환된 초기의 산소 공급은 마이오글로빈에 의해 조절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초기에 이제 그 산소 공급 같은 경우에는 마이오글로빈 요거 맞죠? 왜냐면 초기에 빨리 그 산소를 끌어다 써야 되잖아요. 안정시에서 운동으로 시작을 할 때. 그렇기 때문에 산소 친화도가 더 높은 마이오글로빈에 의해 조절된다. 요거 맞는 표현입니다. 틀린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 니은, 디귿, 리을이 되겠네. 자, 다음은 10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문제가 나왔네요. 자, 다음의 조건으로 최대한 운동을 수행 중일 때 운동 강도, 상소 섭취량, 심근 부담률, 평균 동맥혈 구하라는 게 엄청 많은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퍼센트 HRR 우리 그 구하는 게 뭐였죠? 여유 심박수 그 퍼센트 구하는 거. 일단 최대 심박수가 200이고 안정시가 50이래요. 그러면 근데 잠깐만. 근데 운동 중에서는 이제 심박수가 140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운동 중에 심박수 140은 최대 심박수 200에서 안정시 심박수 50을 뺄 거고, 거기에 이제 그 운동 강도, 여기 운동 강도가 있겠죠.
강도가 있을 거고 플러스 50을 해줘야 되는 거죠. 요거 방정식 풀게 되면 이 운동 강도 퍼센트 HRR이 몇으로 나오냐면 60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답은 2번, 3번 중에 하나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산소 섭취량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소 섭취량. 일단 그 산소 섭취량 구하는 공식은 심박출량 곱하기 동정맥 산소차죠. 산소차.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단위 조작으로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심박출량이 얼마야? 20리터 퍼 민이고, 그 다음에 동정맥 산소차는 15ml 퍼 데시리터다. 이 상태에서 이제 구해보면 일단은 그 산소 섭취량 단위가 밀리리터 퍼 미닛이기 때문에 단위를 이렇게 환산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일단 리터를 먼저 없애야겠네. 1리터는 1000ml네. 그쵸? 이렇게 해서 일단 리터를 없앴어요. 아이고. 없앴고, 미닛은 그대로 두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두 개를 없애야겠네. 근데 봤더니 지금 1리터가 10데시리터. 이렇게 이제 없애주고, 그러면 데시리터가 없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리터랑 없애야겠네. 요 또 단위 환산을 했더니 1리터는 1000ml네 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 밀리리터가 없어지고 리터가 없어지면서 남는 게 밀리리터 퍼 미닛, 요렇게 두 개가 남겠네요. 요거를 이제 계산기를 두들리면 3000ml 퍼 미닛이 나온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심근 부담률 구해볼게요. 심근 부담률은 요거는 어떻게 구했었지? 그 심박수랑 수축기 혈압 곱하는 거. 수축기 혈압 곱하는 거여서 심박수가 지금 몇이냐? 140이고 수축기 혈압이 몇이야? 180. 요거 하면 아마 25,200이 나오지 않을까? 왜냐면 답은 3번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평균 동맥혈압. 이것까지는 공식이 나올지 몰랐는데 이거 여러분 외우고 계셨으면 풀 수 있었던 문제다. 이완기 혈압에 플러스 0.33 곱하기 수축기 혈압이거든요. 아니, 수축기가 아니라 수축기에서 이완기를 뺀 혈압. 0.33에서 수축기 빼기 이완기 혈압. 요거 뺀 거여가지고 이완기 혈압이 80이고 플러스 0.33에 수축기 180에서 80을 뺀 거, 요거를 하게 되면 113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요렇게 풀면 된다. 자, 다음 11번 문제입니다. 유산소성 대사 과정 중 전자전달계를 나타낸 것인데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일단 여러분, 이게 전자전달계 되게 이제 교과서적인 그림이죠. 여기서 이제 하면 A가 이제 컴플렉스 1, B가 컴플렉스 2, C가 컴플렉스 3, D가 뭐였죠? 이게 이제 효소 ATP 신다제, 요렇게 이제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컴플렉스 1에서는 이제 4개의 H 플러스, 여기도 4개, 2개의 H 플러스가 이제 밖으로 갔다가 거기에 농도차를 이용해가지고 ATP 신다제소에서 이제 팡 들어오면서 에너지가 팡 생기는 거죠. 자, 1번 기억. NADH는 ABC 펌프에 FADH2는 BC 펌프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는데 이거 맞는 표현이죠. NADH 같은 경우는 1차, 2차, 3차 펌프를 다 움직이게 되고 FADH2 같은 경우에는 1차는 안 움직이고 2차부터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1번 기억은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A, B, C 펌프 모두 전자 2개를 받을 때 H 플러스 4개를 막사이 공간으로 배출한다라고 했는데 A, B는 맞지만 C 같은 경우에는 이제 2개의 H 플러스를 바깥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다. 자, 산소는 D를 산화시키는 최종 전자 수용체로서 산화적 인산화가 계속되게 한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아예 그냥 말 자체가 안 되는 문장이죠. 그러니까 산소 자체가 이 D를 산화시키지는 않아요. D 같은 경우는 산화가 되고 이런 거 할 것도 없이 얘는 그냥 ATP 신다제고,
그 최종 전자 수용체로서 이제 뭐가 생기죠? 물로 이렇게 변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에너지가 산화적 인산화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이상한 지문이었다. 자, 리을. 화학 삼투 가설에 의해 기질로 수소 이온이 이동하면서 D가 활성화되어 ATP가 합성된다라고 했는데 이거 맞는 표현이죠. 산화적 인산화. 그래서 기억 리을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일단은 그 탄수화물과 지방의 에너지 이용 비율 있고 이제 운동 강도가 저강도에서 고강도로 간다라고 했는데 그 저강도에서 고강도로 가면서 그 사용되는 것이 뭐죠? 탄수화물. 그래서 이제 B가 탄수화물이 된다. B가 탄수화물. A는 뭐다? 지방이다. A는 지방. 일단 이렇게 적어놓고 C가 이제 그 연료 교차 지점이었죠. C는 연료 교차 지점. 그러면 이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에피네프린은 A의 이용 비율을 증가시킨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에피네프린 뭐예요? 교감신경에서 나오는 그 물질이잖아요. 교감신경에서 에피네프린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심박수가 막 빨라지고 뭐 동공이 막 확장되고 막 하잖아요. 이때는 이제 우리가 그 비상 상황이라고 해야 되나? 응급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에피네프린이 분비되는 거, 교감신경이.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떻게 되냐면 탄수화물을 막 엄청 끌어다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에피네프린 같은 경우는 이제 탄수화물의 이용 비율을 증가시킨다. 에피네프린 탄수화물 끌어다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빨리 에너지 빨리 내야 되니까. 탄수화물의 이용 비율을 높이기 때문에 A가 아니라 B의 이용 비율을 증가시킨다. 이게 이제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속근 옳지 않은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 1번이 되겠네. 자, 속근 섬유의 동원은 B의 이용 비율을 증가시킨다라고 했는데 이거 맞는 표현이죠. 그렇죠? 자, 3번 교감신경계의 항진은 C를 왼쪽으로 이동시킨다라고 했는데 일단 아까 그 1번이랑 똑같아. 교감신경은 이제 에피네프린이 막 분비되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러면 탄수화물을 더 빨리 끌어다 쓰겠죠. 탄수화물을 더 빨리 끌어다 쓰니까 이 곡선이 탄수화물 곡선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으로 요렇게 오게 됐네. 이 점선의 곡선이. 그렇게 되면 이제 연료 요 지점이 이쪽으로 요렇게 이동을 하죠. 그래서 왼쪽으로 이동시킨다. 요거 이제 맞는 표현이 되겠죠. 자, 4번. 장기간 지구성 트레이닝 할 때는 여러분 어떻게 되죠? 탄수화물보다 더 지방을 이제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방이 요 지방 까만 색깔이 이제 요렇게 이동을 뭐 예를 들면 이제 요런 식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네. 그러면 연료 교차 지점이 이쪽으로 이동을 하겠네요.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그래서 2, 3, 4가 다 맞고 1번이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답은 아니라 다음 13번 문제. 장기간 트레이닝에 의한 신경세포 변화가 아닌 것은 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게 신경적 적응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쉽게 생각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트레이닝 했을 때 내가 운동 신경이 좋아졌다 뭐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러니까 신경적으로 좋아지는 거 그 현상을 고르면 돼요. 그러면 1번 보세요. 신호 전달에 저항이 감소한다. 저항이 감소했으니까 신호 전달이 더 빠르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좋은 거네. 맞다. 2번 수초화가 증가한다. 수초화가 뭐였죠? 그 미엘린이 이렇게 수초화 싸고 있잖아요. 그 미엘린의 두께가 증가를 했다는 거는 절연층이 이제 증가를 하게 되면서 전도 속도가 더 빨라진다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얘도 긍정적이다. 2번도 맞고요. 3번 절연층 생성의 감소라고 했는데 여러분 요거는 절연층 아까 미엘린 수초 그게 이제 증가를 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전도 속도가 증가하고 반응 시간이 떨어져야 되는데 절연층 생성이 감소한다는 거는 요거는 안 좋은 거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랑비의 결절 그 도약 전도할 때 우리가 요렇게 전도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도약 전도가 증가한다. 이것도 긍정적인 영향이기 때문에 4번도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무난하게 고르고 넘어갈 수 있었다. 자, 14번. 고강도 등척성 운동 시 증가하는 것이 아닌 것은 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고강도 등척성이니까 우리 플랭크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럴 때 이제 나타나는 변화 이렇게 보는 건데 일단은 보세요. 자, 정맥 활류라는 게 뭐냐면 정맥이 이제 말초에서 조직에서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 그
혈관이 이제 정맥이잖아요. 고강도 등적성 운동을 딱 하고 있어. 그런데 이 정맥 같은 경우가 이제 호흡 그 펌프를 해가지고 다시 심장 쪽으로 얼른 피를 돌려보내야 되는데 등적성 운동을 하게 되면 이 펌프 작용이 방해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맥이 되돌아가겠어요? 혈액이 못 돌아가. 그래가지고 이 정맥 환류는 감소하게 된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축기 혈압. 당연히 증가하죠. 그쵸? 말초 혈관의 저항도 증가를 하죠. 그쵸? 그러니까 딱 그 수축을 등적성 운동 시 이제 딱 수축을 하게 되면 근육 내에서도 압력이 증가를 하게 되면서 이제 정맥이 압박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혈류가 다시 돌아가는 양이 저하가 되고 뭐 그렇다. 자, 말초혈관 저항 요것도 증가를 하죠. 교감신경 활성도 이제 고강도로 탁 하게 되면 심박수나 혈압이 상승이 했기 때문에 이제 그 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됐다. 요것도 맞는 표현이죠. 그래서 나머지는 다 증가를 하게 된다. 15번. 자, 수중 걷기 운동을 위해 복장뼈까지 잠기는 수온 20도 수영장에 입수할 때 일시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했는데 결국 이거는 뭐겠어요? 이제 수중에서 수온이 20도라고 했으니까 어떤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 생리적으로 어떻게 변하는지 그거를 이제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자, 1번. 체온 조절을 위한 대사율 보세요. 자, 수온 20도로 딱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찬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말초혈관이 이제 수축을 하게 되고 추워 하면서 순간적으로 우리가 물에 들어가면서 이러잖아요. 그때를 생각을 해보면 교감신경 그게 어떻게 돼야겠어? 교감신경이 활성이 증가를 하게 되면서 막 사람을 흥분을 시켜야겠죠. 그래서 대사율을 늘리고 열을 내야겠죠. 그래서 체온 조절을 위한 대사율 요거는 증가를 한다. 뭐에 의해서? 교감신경 그런 활성화, 뭐 심박수, 그다음에 이제 체내에 열이 이제 팍 생산을 하게 된다. 자, 2번 흉곽 압박에 의한 호흡수. 요것도 이제 여기 보면 복장뼈까지 잠긴다라고 했으니까 압력이 어느 정도 있단 말이야. 수압이 있다는 거죠. 수압이 이제 늘어났으니까 흉곽에 대한 그 압박이 커졌죠.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갑자기 압박이 됐으니까 호흡이 약간은 못해요. 호흡곤란 되면서 이 호흡수가 어떻게 돼야 돼? 높아져야겠네. 그래서 호흡수는 높아진다. 높아지게 되겠죠. 순간적으로 숨을 참는 게 아니라 하면서 이제 호흡수가 막 빨라지게 된다. 자, 3번 하지 정맥 압박에 의한 점부하 증가라고 했는데 일단 이제 물 안으로 들어갔으니까 그 하지 정맥이 압박이 되겠죠. 하지 정맥이 이제 압박이 됐으니까 정맥혈이 이제 흉부 쪽으로 막 이동을 하겠네. 흉부로 이동을 하게 되니까 그 이동량 자체가 많아진 거죠. 그렇게 됐으니까 이제 전부하가 증가를 하게 되고 중심 정맥압이나 심박출량이 이제 증가를 하게 된다. 그래서 얘도 이제 증가를 한다. 그래서 1, 2, 3번이 다 증가하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 수압이 증가를 했고 그렇게 되면 정맥 아까 환류라든지 그다음에 그 심박출량이 증가한다 그랬죠. 그렇게 되면 이제 혈압이 오른단 말이야. 혈압이 올라. 그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게 압력감지 수용기가 그 대동맥궁이랑 경동맥궁 그 압력감지 수용기를 자극을 하게 돼. 압력감지 수용기 자극. 이걸 하게 되면 얘네가 이제 어떤 걸 가지냐면 교감신경은 줄어들고 부교감신경의 활성을 유도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얘는 심박수가 어떻게 돼 있어? 감소를 유도하게 된다. 그래서 이 압력감지 수용기 반사에 의한 심박수는 어떻게 된다? 낮아진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입니다. 그래프 문제가 요새 많이 나오고 있죠. 일단 여기 보면 자극이 일단 주어지고 있고 그에 따른 힘인데 A, B, C. 그래서 A는 그거죠. 뭐 단일 수축이고 B는 뭐겠어요? 이게 이제 자극에 따라서 힘이 이제 막 늘어나는 거, 가중되는 거, 가중. 그다음에 C는
이제 그 힘이 딱 막 유지가 되는 거, 요거는 이제 강축이라고 합니다. 자, B가 A보다 장력이 높은 이유로 옳은 걸 고르래요. 가중이 단일 수축보다 높은 이유. 봤더니 이거는 뭐 십자교 생성이 증가했다. 이거 맞죠? 운동 단위 발화 비율 증가했다. 맞죠? 트로포닌과 칼슘의 결합이 증가했다. 수축 속도가 자극이 많아졌다. 이것도 맞는 표현이고요. 자, 근형질 세막으로 칼슘 이온의 회수가 증가했다라고 했는데 회수했다는 건 뭐예요? 수축 자극이 감소했다는 거예요. 수축 자극이 감소했다는 건데 여러분 보세요. 자극은 더 많아지고 있어요. 더 빈도는. 그렇기 때문에 니은 틀렸죠? 기역, 니은, 디귿 3번이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7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C 구간, 여기 C가 아까 강축이었죠? 요거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ATP 고갈로 수축력이 급감한다? 지금 여기서는 힘이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얘 틀렸어. 단일 활동 전이에 의해 수축이 유지된다는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 자극이 보면 자극이 계속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일 활동 전이가 아니죠. 자극이 계속 있는 거죠. 긴 자극 간격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자극 간격 보세요. 굉장히 촘촘하죠. 이것도 틀렸다. 자, 트로포닌과 결합한 칼슘 이온에 의해서 지속적인 십자교를 유지한다. 요 4번이 맞는 표현이 되겠네요. 그래서 결국 강축이라는 게 비정상적으로 증가된 근긴장과 과도한 신장 반사로 인해 뭐 지속적이고 불수의적인 근숙축 상태라고 했지만 뭐 강축을 뭐 몰랐더라도 이 그래프만 잘 보고도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18번 문제. 1시간 이상의 최대하 운동 시 동원되는 에너지원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요것도 이제 그거예요. 이런 문제 나오면 무조건 혈당 절약 기전을 생각을 해. 혈당 절약 기전. 그래서 1시간 이상 최대한 운동 시 요거는 이제 장시간 운동을 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이제 지방 대사가 증가를 하겠죠. 왜냐면 혈당을 절약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에너지 원 중에서 기여도가 가장 높은 것은? 이라고 물어봤는데 답은 혈중 유리지방산 1번이 되겠습니다. 신경세포의 활동 전이 과정 중 나트륨 통로가 개방되는 원인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 나트륨 채널 오픈되는 거는 뭐겠어요? 그 역치 이상의 자극이죠. 결국에는 여기 보면 여기서 이렇게 됐다가 여기서 살짝 이렇게 되는 이 그래프이잖아요. 역치 이상의 자극이 딱 가해져야만 여기서 나트륨이 이제 들어오고 나트륨 통로가 그 채널이 오픈이 되고 세포 내부가 점점 이제 양전하를 띄고 그때 이제 탈분극으로 그 칼륨이 이제 밖으로 나가게 되면서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과정이 이제 활동 전이를 생성하는 그거이기 때문에 나트륨 통로 개방되는 원인은 역치 이상의 자극이 일단은 가해져야 나트륨이 통로가 개방되면서 나트륨이 들어온다. 세포 안으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최대화 운동 시 코티졸 작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코티졸 뭐죠? 이게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이었죠. 그래서 결국 그 부신 피질에서 분비되는 그 글루코코르티코이드 호르몬 운동 시 에너지 대사 조절에 핵심적으로 기여하는 건데 결국 이 코티졸이 이 호르몬 파트에서 우리가 배운 가장 그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 혈당 절약 기전이야. 자, 그래서 혈당 절약 기전.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이제 포도당 신생합성. 여기 보기를 보죠. 당 신생합성 촉진이라고 했는데 이제 이게 이제 간에서 그 글리코겐이나 뭐 아미노산, 뭐 젖산, 뭐 이런 걸로 다시 포도당을 생성하는 거. 그래가지고 당 신생합성 촉진한다. 요거 맞는 표현이죠. 자, 아미노산 이용 증가라고 했는데 이제 근육의 단백질을 분해해가지고 아미노산을 유리시켜서 간에 포도당 신생합성 그 재료로 쓰는 거. 이것도 맞는 표현이죠. 유리지방산 이용 증가라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티졸이 나오면 지방대사 그 지방 분해를 막 시키죠. 그러면서 혈중에 자유지방산이 생기고 에너지 원료로서 이용을 하게 된다. 이것도 맞는 표현이 되겠는데요. 자, 4번. 조직으로 포도당 유입을 증가시킨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이제 항인슐린 효과라고 해서 포도당 유입을 감소시키죠. 오히려 혈당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래서 혈관에 포도당을 남겨두는 거죠. 조직은 우린 괜찮아. 너네 절약해야 되니까 혈관에 포도당을
굳이 세포로 유입하지 마라. 나는 쓰지 않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말초 조직의 포도당 흡수를 억제하는 거, 여기서 혈당을 유지시키는 거. 그래서 답은 옳지 않은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운동 생리학 2025년도 문제를 다 풀어봤고요. 전반적으로 제한 시간 20분 내에서도 되게 빠르게 풀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들이었고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더라도 그게 뭐 꽈락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칠 정도의 문제 수는 아니었다. 까다로운 문제는 뭐 그렇게 많진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